모두들 큰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갔겠지 하고 생각했다. 늘 그래던 것처럼. 제삿날 새벽 종갓집 부엌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늘 이 시간엔 불이 먼저 켜지고 가스레인지에서 물 끓는 소리부터 났죠. 그런데 오늘은 스위치를 올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뒤척이는 소리만 들리고 부엌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릴 뿐이었어요. 큰댁 식구들은 아직 그 고요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들 큰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 갔나 정도로 생각했죠. 30년 동안 늘 그래 왔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했어요. 저는 접시에 붙여져 나온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채 뚜껑이 덮여 있었고, 나물은 손으로 무친 냄새가 아니라 공장에서 포장된 반찬 세트 냄새가 났습니다. 탕국도 큰 냄비에 끓여놓은 게 아니라 배달 스티커가 붙은 국 용기가 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과일도 손질된 접시가 아니라 마트에서 산 과일 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의 흔적이 아니라 주문의 흔적이었죠. 남편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다가 상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순간 얼굴에 안도 같은 표정이 스쳤어요. 그래도 해놓긴 했네. 그런 눈빛이었죠. 남편은 부엌 쪽을 한번 흘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세수하러 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잔인했어요. 주인공인 맏며느리 김선영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상을 차려왔는지 남편은 한 번도 묻지 않았거든요. 동서들은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화장 고치며 형님이 또 밤새 하셨네 같은 말을 흘리듯 했어요. 하지만 말은 늘 그랬습니다. 손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들은 상 위의 용기들을 보고도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도 평소처럼 형님이 알아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동서가 뚜껑을 열다가 멈췄어요. 이거 배달인데? 그 말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상 위를 다시 봤습니다. 탕국 용기에 붙은 배달앱 스티커, 반찬 세트 포장지, 튀김 세트의 가격표까지요. 동서 하나는 입술을 비틀며 웃었고 다른 동서는 급히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형님 어디 갔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안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제사라는 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굴러가던 일이었거든요. 안방에서 시어른이 기침 소리를 내며 나왔습니다. 시어른은 상을 보고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어른도 알고 있었죠. 이 집의 제사는 며느리의 손끝으로 완성된다는 걸요. 그런데 오늘은 그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제야 부엌 문을 열어젖히고 냄비를 찾고 싱크대를 확인했어요. 늘 쌓여있던 설거지도 없고 밤새 사용한 도마도 없습니다. 부엌은 너무 깨끗했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손을 안 댄 흔적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제야 김선영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또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들도 제각각 전화를 걸었고 메시지는 순식간에 쌓였습니다. 형님 어디야? 지금 장난해? 아침에 이게 뭐야? 그 문자들 속엔 걱정보다 화가 더 많았습니다. 그동안 김선영이 무엇을 견뎌왔는지 묻는 말은 없었죠. 김선영은 그 시각 이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전날 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제삿날 날짜를 확인한 뒤 조용히 가방을 쌌어요. 허리 수술 이후에도 이 집안은 단 한 번도 그녀의 회복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만 반복했죠. 김선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허리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 결국 오늘 아침이 된 겁니다. 집안에서는 제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은 상을 치울지 말지로 다투었고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대체 어디 간 거야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는 배달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이 노하시지 않냐고 했고 또 누군가는 형님이 미쳤나 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김선영을 향한 말이었지만 정작 김선영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집어들었어요. 종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 오늘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글씨는 김선영의 글씨였죠.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30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어요. 오늘의 제사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라는 거요. 김선영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은 봄이었습니다. 꽃은 피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왔고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말끝마다 내가 맞으니까라고 덧붙일 때마다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짐이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첫 제사는 결혼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김선영은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시어머니의 손짓을 따라 했어요. 전을 부치는 순서, 나물을 무치는 간, 탕국에 넣는 재료 하나까지 모두 정해진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을 틈은 없었고 틀리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손이 느리다고 핀잔을 들었고 불 조절이 다르다고 다시 하라는 말도 들었죠. 그날 밤 김선영의 손바닥은 불에 그을린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누구도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사는 늘어났습니다. 조상 제사뿐 아니라 기일, 명절, 집안 행사까지 김선영의 손을 거쳤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표시가 빽빽하게 들어섰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김선영의 몸은 먼저 긴장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원래 그래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고 동서들은 형님이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준은 김선영이 되었고 모든 책임도 김선영의 몫이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제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 밤새 잠을 설쳐도 제사상은 정해진 시간에 차려졌어요. 아이를 업은 채 전을 부치던 날도 있었고 젖병을 옆에 두고 나물을 무치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김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지금은 해마다 반복됐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배울 대상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따라야 할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제사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다 아니까라는 말과 함께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김선영의 역할은 며느리에서 관리자로 바뀌었고 누구도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건 40대 후반부터였습니다. 허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했고 장시간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병원에서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제사 날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약을 먹고 버텼고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녀가 아픈 줄 알면서도 이번만 조금만이라는 말을 쉽게 했습니다.
그 말은 늘 다음 제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선영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고맙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했냐였습니다. 전이 식었다, 간이 세다, 순서가 다르다는 말들이 쌓였습니다. 잘 차려진 상은 당연한 것이었고 작은 실수는 크게 남았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김선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나자 김선영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기능이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제사를 굴리는 사람,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 불평을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가슴부터 답답해졌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김선영은 여전히 부엌에 있었고 집안은 여전히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오늘 제삿날 아침 배달 음식이 놓인 상 위에서 결국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에게 제사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 더 가까웠어요.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보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반응했고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장보기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전을 몇 장 부칠지, 나물은 몇 가지로 할지, 탕국에 들어갈 재료는 무엇인지까지 따로 적지 않아도 이미 외워져 있었죠. 다른 집안 사람들에게 제사는 하루 행사였지만 김선영에게는 며칠을 잡아먹는 노동이었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김선영은 항상 혼자 장을 봤습니다. 동서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 적도 있었지만 형님이 잘 아시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남편도 당신이 편한 대로 해라고 말했을 뿐 장바구니를 들어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선영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오르내리며 이 집안의 제사는 왜 늘 자신의 몫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늘 마음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나무를 묻히다 보면 허리가 굳어갔어요. 중간중간 허리를 펴려고 일어서면 시계는 늘 새벽을 가리켰습니다. 그때마다 김선영은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늘 다음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과정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 상 앞에 앉았고 음식이 차려진 모습만 기억했죠. 누군가는 전이 많다 적다를 말했고 누군가는 예전 맛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접시를 옮겼습니다. 그 누구도 전날 밤 김선영이 몇 시간을 서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동서들은 제사가 끝나면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오갔지만 설거지는 늘 김선영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다 했어?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도와주겠다는 뜻보다 언제쯤 쉬어도 되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그 말에 대답 대신 물을 틀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김선영의 몸은 점점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다리는 밤마다 저려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도 김선영은 제사 일정부터 떠올렸습니다. 이달은 안 되고 다음 달도 제사가 있고 그렇게 자신의 몸은 늘 뒷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가끔은 김선영도 바뀌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이번엔 우리가 나눠서 하자라고 말해주길 혹은 올해는 간소하게 하자라는 말이 나오길 기대했죠.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 없으면 제사가 안 돌아간다는 말이 농담처럼 던져졌습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김선영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김선영은 제사를 앞두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 있었어요. 혹시 빠뜨린 게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또 불만을 말하지는 않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라 배웠지만 김선영에게 제사는 점점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이 집안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야만 하는 구조, 멈추면 안 되는 관성,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김선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이 멈추기 전까지는요. 결국 김선영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냄비를 들다가 허리에 번개처럼 통증이 내려앉았어요. 그대로 주저앉았고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버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수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죠. 김선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하나 보다. 수술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허리는 묵직했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최소 몇 달은 무거운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다음 제사 날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력 속 빨간 동그라미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죠.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도 그녀는 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좀 쉬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서들로부터 제사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제사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은 안부처럼 던져졌지만 김선영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고 의사의 당부도 머릿속에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하거나 나눠서 하면 안 될까? 그 말은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고 남편은 애매한 표정으로 그래도 제사는 제사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김선영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당겼습니다. 제사는 제사라는 말, 그 안에는 수술도, 통증도, 회복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김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수없이 겪어왔으니까요.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또 내가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은 체념이었지만 동시에 서서히 쌓이는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단체 채팅방에는 제사 준비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올지, 무엇을 가져올지는 늘 모호했고 결국 핵심 준비는 김선영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형님 허리 아프다니까 이번엔 조금만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늘 그래도 기본은 해야죠가 따라붙었습니다. 김선영은 그 메시지를 보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김선영은 침대에 누워 허리를 붙잡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자국이 욱신거릴 때마다 지난 30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부엌,
혼자 남은 설거지, 당연하다는 얼굴들. 그 기억들은 통증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김선영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김선영은 제삿날을 며칠 앞둔 어느 밤 부엌불을 켜지도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고 냄비도 재료도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영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달력을 꺼내 제삿날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적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글씨는 작았지만 그 문장은 김선영의 마음을 정확히 담고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보다 더 큰 결심이 그 순간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을 이틀 앞둔 아침, 김선영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깊게 잠드는 날이 드물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몸이 무거워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김선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보호대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장을 보러 나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죠.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집안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형님,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김선영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어요. 재료는 준비됐는지, 저는 언제 부칠 건지, 누가 몇 시에 오면 되는지, 안부를 묻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리는 괜찮은지, 통증은 줄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죠. 김선영은 휴대전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받아온 질문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욱신거리고 있었고 의사의 말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몸으로 또 그걸 하라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거실에서 김선영을 불렀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말투도 무심했습니다. 선영아,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김선영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아직 허리 제대로 못 써. 이번엔 좀 나눠서 하거나 간단히 하면 안 될까? 그 말에는 마지막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제사잖아. 동서들한테 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냥 내가 조금만 참고 하면 안 돼? 그 한마디는 김선영의 가슴을 그대로 내려찍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그 말 속에는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고, 버티고, 넘겨온 시간들 말이죠. 김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김선영은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지 않았고 장바구니도 챙기지 않았어요. 대신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몸을 느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다리는 쉽게 저렸습니다. 이 몸으로 또 밤새 서서 음식을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김선영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배달 음식 메뉴를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탕국,
전, 나물, 과일 세트까지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장보기보다 쉬운 선택이 끝났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은 또 다른 예약 화면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치라며 바로 창을 닫았을 화면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출발 날짜는 제삿날 아침이었고 이미 남은 좌석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약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자 김선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말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안 한다. 그 생각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그날 밤 달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제삿날 날짜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업. 제삿날 아침 김선영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이미 부엌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을 텐데 오늘은 침대에서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고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김선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거리에는 사람도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늘 하루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았죠. 부엌으로 향한 김선영은 냄비를 꺼내지도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날 도착해 있던 배달 상자를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용기마다 붙은 라벨을 확인하고 제사상에 맞게 위치를 정리했어요. 탕국은 가운데, 전과 튀김은 양옆으로, 나물과 과일 세트는 보기 좋게 배치했습니다. 손맛은 없었지만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김선영은 그 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렇게도 제사는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30년 동안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었는지가 또렷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김선영은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그 종이를 식탁 위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려두었어요. 설명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하다고 느꼈죠. 김선영은 방으로 돌아와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들었습니다. 옷은 많지 않았고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집을 비운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김선영은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가장 오래 서 있었던 부엌, 늘 정리되지 않던 싱크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거실 소파까지요. 그 모든 풍경이 오늘은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김선영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떴지만 김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은 계속됐지만 그녀는 가방 끈을 고쳐 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휴대전화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불안이 아니라 이제야 놓아도 되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김선영은 목적지를 공항으로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힐끗 보며 여행 가시나 봐요라고 묻자 김선영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간만에 지어보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김선영은 마음속으로 제삿날 상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집안에서는 상 앞에 모여 있겠죠. 하지만 그 상에는 늘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안내 방송이 김선영을 맞이했습니다. 바쁜 움직임 속에서 김선영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며느리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고 제사 날짜를 묻지 않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전원을 끄지 않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연결을 끊는 대신 거리를 둔 선택이었죠. 탑승구 앞에 앉아 김선영은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다. 김선영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파업이었고 선택이었고 늦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탑승 안내가 울리자 김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으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사는 오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시작한다. 그 생각과 함께 김선영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선영이 공항으로 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은 본격적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제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부엌에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누구 하나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상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손댈 사람이 없었어요. 탕국을 덜어야 하는지, 전을 데워야 하는지, 술은 누가 따를지까지 모두 애매했습니다. 평생 김선영이 해오던 일들이 갑자기 공중에 떠버린 셈이었죠. 남편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고 메시지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돼? 라는 말이 거실에 울렸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형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할 시간이 됐지만 준비는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고 순서가 헷갈려 말이 오갔습니다. 평소에는 김선영이 말없이 진행해주던 부분들이었죠. 시어르는 상 앞에 앉아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집안의 불안함을 더 키웠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식탁 위에 놓인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제사 음식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설마 진짜 여행 간 거야? 라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제삿날에?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선영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공항에서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여행지로 향하는 중간 지점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화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한 당황이 깔려 있었어요. 대체 어디야? 지금 제사잖아. 그 말에는 질책과 요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여행객들의 소리와 안내 방송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집안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죠. 김선영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말처럼 또렷했습니다. 음식은 다 준비해 놨어. 더 이상 내가 할 건 없어. 그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동서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고 누군가는 지금 장난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들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연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했어.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김선영은 그 말을 짧게 덧붙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지난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숨소리와 짜증 섞인 말들이 이어졌지만 김선영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끝났다고 느꼈죠. 통화를 마친 김선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김선영이 책임질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없는 제사가 어떤 건지 알겠지. 그 순간 김선영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이었죠. 집안의 난리는 계속되겠지만 김선영의 시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다시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더 보탤 말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삼켰던 말들이 오늘 딱 한 문장으로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그 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결론이었습니다. 여행지는 바다였습니다. 크루즈 선실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 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선영은 허리를 조심스럽게 의자에 기대고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집안에서는 제사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고 있겠지만 이곳에는 그런 기척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삿날에 아무 일정도 아무 역할도 없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줬습니다. 김선영은 문득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제삿날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 부엌에서 서둘러 끓이던 국, 허리를 붙잡고도 멈추지 못했던 손놀림들.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완전히 무의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희생이 당연해진 순간부터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여행 중에도 몇 번의 메시지가 더 도착했지만 김선영은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루즈 갑판으로 나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통증마저도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김선영으로 존재하는 시간이었죠. 며칠 뒤 김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치렀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갔지만 예전처럼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함과 불편함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없어도 굴러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한 번은 겪어본 뒤였으니까요. 남편은 예전처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선영도 더 이상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재산은 함께 나누는 일이어야 하고 혼자 떠안지 않겠다는 것. 그 말은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김선영은 더 이상 참고 설득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몸과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영은 오랜만에 일찍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소음도 다음 제사를 걱정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두지 않겠다. 그 다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김선영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역할에서 단 하루라도 내려올 수 있을까요? 제사보다, 집안 체면보다 내 몸과 내 삶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느껴진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파업도 늦지 않았습니다.